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하루 종일 이렇게 세션 들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굉장히 지금 저희 그 AWS에 대한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세션의 토픽은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그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 워낙 하이브리드라는 말 여기저기서 많이 써가지고 아마 그 생각하시는 게 조금씩 다르실 수는 있는데요. 제가 그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찾아봤는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역할이나 조직이 하나로 합쳐짐이라는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존의 IT 인프라 혹은 자원,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이것과 클라우드를 하나로 합치는,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비롯해서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기존에는 그런 게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아니면 우리 데이터 센터, 우리는 클라우드 안 쓰고 우리 쓰던 것만 쓸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오로와 나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하면 이제 앞으로 저 AWS로만 전부 옮겨야 되느냐, 클라우드만 써야 되느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도 있으실 수 있고, 혹은 그동안에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옮기냐, 혹은 약간 컴플라이언스 법적인 규제 때문에 우리는 클라우드 못 간다, 이러한 이유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그냥 같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지 방법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AWS를 만약에 EC2를 한 번이라도 켜서 써보신 분이라면 처음에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나요? 네, 혹시 기존에 네트워크 쪽을 하셨던지 아니면 인프라 쪽으로 좀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아닐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AWS 네트워킹 다시 보기라고 해서 앞으로 약 3분 동안 제가 AWS의 모든 네트워킹을 바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AWS 네트워킹 101이라고 잡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AWS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마존을 처음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시려고 접속을 하셨어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출발선상에 다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일 먼저 AWS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콘솔만 들어가셔서 바로바로 이 서비스가 뭔지만 알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는 퍼블릭 서비스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매니지 서비스라고 부르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S3가 될 수도 있고 RDS가 될 수도 있고 레드시프트가 될 수 있고 이런 서비스들이 있죠. 사실 별도의 구성은 필요 없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EC2, VM, 가상 머신을 한번 틀어봐야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난관에 봉착을 하시죠. 그런데 이 서버는 IP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서브넷이라는 건 또 뭐지? CIDR은 뭐지? 이런 문제가 생기시죠.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초반에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디폴트 VPC라는 거 하나 놓기는 하는데, 저희가 실제 프로덕션에서 사용을 해보시고자 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렇게 VPC를 구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VPC를 구성을 하시고 이제 사이드 블락이라는 걸 잡습니다. 사이드 블락은 여러분이 사용하실 가상, 그러니까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잡으시는 건데, 만약에 추후에 우리 데이터 센터와 이 VPC를 라우팅을 연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현재 사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내부 네트워크 주소가 이 주소와 겹쳐서는 안 되겠죠. 겹치면 하이브리드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제 AG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중화를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의 측면에서 멀티 AG를 선택을 하시면 쉽게 이중화된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네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가 VPC를 만들 때 사이드 블락이라고 해서 꽤 큰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하고요. 이제 각 펑션 혹은 모듈별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가 웹 서버라든가 아니면 프론트엔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DMZ라는 곳에 놓죠, 네트워크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한쪽을 DMZ로 놓게 되고 한쪽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그 인터널 영역으로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저 구름 모양 돼 있는 거, IGW라고 하죠. 요걸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매핑을 해보면 뭐 엣지 라우터 정도, 관문 라우터 정도가 될 겁니다. 요거를 만드신 다음에 요 각각의 서브넷에는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걸 구성을 하시고요. 라우팅 테이블에서 요 IGW라고 하는 걸로 디폴트 게이트웨이 빵빵빵빵은 일로 가라라고 하는 것만 잡아주시면 그 앞에 있는 서브넷들은 이제 퍼블릭 서브넷이 돼서 퍼블릭 인터넷으로 통신이 가능한 그런 서브넷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 서브넷은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인터넷과 직접 커넥션이 없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서브넷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서브넷 간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내부의 라우팅은 다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AWS 그리고 VPC의 네트워킹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뭐 웹 서버를 띄우신다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에 띄우시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 VPN을 연결을 하셔야 되는 요건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IGW의 반대 개념인 VGW, Virtual Gateway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참고로 IGW와 VGW는 전혀 매니지먼트 포인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기에 접속을 하시는 것도 없고요. 그냥 클릭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VGW라는 걸 연결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요, 우리 데이터 센터, 우리 사내에 특정 뭐 라우터가 됐든 아니면 VPN 장비가 됐든 이쪽과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VPN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용선, 즉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AWS에서의 그 네트워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퍼블릭 서브넷들을 사용을 할 때 기존에는 꼭 IGW를 나가서, 즉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또 사용을 하셨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 S3에 있는 특정 파일들을 가져올 때도 IGW를 통해서 나가서 인터넷을 통해 나가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혹은 성능적으로 이게 조금 손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요건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출시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S3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또 엔드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IGW, 즉 퍼블릭 인터넷을 타고 나가지 않고도 바로 S3로 접근을 할 수 있는, S3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S3 엔드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람다에서도, 람다라고 하는 저희 그 펑션이죠, 펑션 서비스인데 람다에서도 직접 VPC에 있는 자원들을 접속해서 자원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NAT 같은 경우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특정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뭐 패치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럴 때 인터넷 통신이 필요할 때 기존에는 퍼블릭 서브넷에 NAT 용도의 어떤 서버를 별도로 띄우셨었는데 이럴 필요 없이 저희가 또 매니지드의 형태로 넷 게이트웨이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AWS의 네트워킹의 모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특별히 더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만 이해하시면 AWS는 쉽게 또 사용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조금 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세션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제가 밑에 아마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VPN이라든가 디렉트 커넥트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AWS 연결 옵션입니다. 연결 옵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IPsec VPN 그리고 디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VPN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PN은 조금 더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VPN 구성 절차는 이렇습니다.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AWS 환경을 다 구성을 하시죠. 먼저 이렇게 쫙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회사랑 이제 VPN을 뚫어야 돼요. VPN을 뚫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사용하는 사이더 블락, 즉 IP 어드레스 레인지가 우리 사내에 그 연결이 필요한 그 내부 네트워크와 겹치면 안 됩니다. 저희 쉽게 말하면 쫑난다고 하죠. 그렇게 똑같이 듀플리케이션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라우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먼저 달라야 하고요.
자, 인터넷을 통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통해서 퍼블릭 서비스라든가 이 퍼블릭 서브넷까지는 접근을 가능하세요. 근데 우리 데이터 센터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제 아마존의 나의 가상 네트워크의 프라이빗 서브넷 간에 연동을 직접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VPN이 하나의 솔루션인 거죠. 그랬을 때, 자, 먼저 하실 거는 VGW,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VGW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정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VPN 장비 혹은 라우터에 그 퍼블릭 엔드포인트, 퍼블릭 IP 주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정보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설정을 하시고 또 이 VGW와 저 CGW 간의 연결 구성을 하세요. 이것도 콘솔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템플릿을 생성을 해드려요. 그냥 생성을 쫙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사이드에는 이미 그 설정이 들어가 있고요. 이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장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시스코게 됐건 아니면 뭐 포티넷이 됐건 저희가 지원하는 장비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준 IPsec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그 어떠한 장비라도 다 설정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템플릿을 쫙 장비에 밀어 넣으시면 바로 터널이 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터널이 한 개가 아닙니다. 또 터널이 한 개가 아니고 터널이 두 개가 생깁니다. 네트워크의 기본은 이중화입니다. 무조건 이중화가 되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존에서도 이중화된 엔드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VGW는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 보시면 두 개의 엔드포인트, 두 개의 터널을 위한 퍼블릭 IP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분 그 데이터 센터에서도 뭐 두 대의 장비를 쓰시는 게 베스트겠죠. 두 대의 장비를 쓰셔서 각각의 터널별로 이중화해서 터널을 4개를 뚫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하이브리드 연결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퍼블릭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거 말고 여러분의 내부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자원을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VPN 좋은데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워크로드 혹은 조금 더 대역폭이 많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전용선을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선. 아마 디렉트 커넥트가 뭔지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의 VPC, 나의 가상 네트워크와 연결을 하고 싶으시죠. 먼저 하실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환경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똑같습니다. VGW를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커넥션 그 밴드위스가 1G, 10G냐 혹은 그 이하냐에 따라서 조금 나뉩니다. 1G, 10G를 원하시면 직접 AWS의 디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콘솔에 들어가셔서 포트를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포트가 뭐냐면 아마존이 준비해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포트를 할당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요청을 받으셔서 몇 번 포트에 연결하세요라고 저희가 드립니다. 정보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의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 뭐 KINX나 아니면 세종 혹은 뭐 드림라인 이런 저희 그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에 이쪽으로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1G 혹은 10G를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요. 이쪽에서 뭐 견적을 드리겠죠. 그건 이제 별도의 프로세스니까 계약을 하시고 견적을 하시고 하면 물리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가 아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회사를 우리는 반드시 써야 되는 요건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여전히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어차피 회선 연결적인 측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 연결하느냐? 저희는 디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곳을 한 곳을 지정을 했고요. 이곳이 지금 현재는 KINX 가산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솔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 센터에 몇 번 렉에 몇 번 포트에 연결을 하세요라고 하는 그 정보가 이제 보내지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회선 연결만 하시면 물리적인 연결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물리적인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콘솔에 들어가서 논리적인 커넥션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커넥션이 하나 연결이 되면 이거 하나를 기반으로 저희는 1:1 VPC 하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원하는 만큼의 그 VLAN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VPC를 저 물리적인 커넥션 하나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논리적인 커넥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rivate 커넥션이 있고요, public 커넥션이 있습니다. 프라이빗은 뭐냐면 VPC, 제가 생성한 제 마음대로 만든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우리 회사의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연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이런 매니지드 퍼블릭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는 보통은 인터넷을 통해서 했는데 나는 인터넷 말고 우리는 보안성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것조차 우리는 전용선을 타고 직접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은 저쪽으로 타고 퍼블릭은 이쪽으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성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아마존의 모든 자원, VPC 내에 프라이빗 자원이든 VPC 밖에 이런 퍼블릭 자원이든 다 굉장히 시큐어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전용선이 만약에 텐지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대역폭을 통해서 아마존의 자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연결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센터와 아마존은 이제 하나의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사실 이번 세션이 뭐 그냥 오버뷰 세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요, 저희는 사실은 VPC 하나가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 1:1 매핑되는 게 아니죠. 저희 VPC는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게 서비스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작은 하나의 뭐 어떤 VPC에 서버 한 2대씩만 켜놓을 수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VPC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VPC들이 특정 요건 때문에 다 우리 데이터 센터와 IPsec 터널이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하나의 VPN 채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 관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게 항상 또 머릿속을 맴돌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VPC를 하나 딱 잡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하고 딱 잡은 다음에 걔에다가 뭘 해주냐면 저희는 이제 뭐 공통 서비스용 VPC라고 제가 썼는데 쉐어드 서비스, 즉 이 모든 VPC에서 사용되는 꼭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보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 그런 참조용 그런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쟤한테 그냥 다 넣어놓는 거예요. 쟤한테 다 넣어놓고 그리고 저희는 피어링, 아까 말씀 안 드린 네트워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또 피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VPC 간에 동일 리전 내에서만 1:1로 연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쟤를 이제 저 쉐어드 서비스 VPC와 연동을 해 놓으시면, 자 보세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온프리미스와는 단 하나의 연결만 있죠. 물론 이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중화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하나의 커넥션, 그리고 커넥션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피어링이라고 하는 컨셉은 여러분이 운영 관리의 포인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설정해 놓으면 아마존에서 알아서 매니지드를 해드리는 거라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저희가 프로덕션망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허브, 어떤 하나의 그 단위 혹은 묶음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 또 개발 쪽, 데브옵스, 뭐 그냥 아예 그냥 뭐 디벨롭먼트 쪽에서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이런 쪽에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VPC의 묶음 별로 이렇게 또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VPC 간의 연동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피어링이라든가 이런 구조는요, 아직은 동일 리전 내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서비스는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서울 리전뿐만 아니라 도쿄 혹은 싱가포르 혹은 시드니까지 하나의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요건이 있을 때는 이 방법은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트랜짓 VPC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똑같이 VPC 하나 잡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네트워크의 트랜짓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상의 라우터 장비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의 라우터 장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쉽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시스코의 CSR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 VPC는 단순히 저희가 어떤 뭐 워크로드를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 라우팅 장비, 즉 네트워크의 트랜짓 역할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이 가능한 거죠. 저 트랜짓에 이런 그 저희가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할 VPC들, 그게 어느 나라에 있든 이것 어떤 계정에 있든 상관없이 트랜짓 VPC와 이렇게 연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동을 하시고 나서 또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 이 트랜짓 VPC 간에 뭐 디렉트 커넥트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VPN이 됐던 이렇게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앞단에서 말씀드린 이런 쉐어드 서비스, 즉 공통 서비스용 VPC를 이 트랜짓 VPC에 연결을 하시게 되는 순간 이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이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지리적인 제약으로부터 전혀 이제 상관 없어지는 이 전체, 여기 지금 아시아가 전체 다 들어가 있죠. 뭐 인디아, 시드니, 도쿄, 싱가포르, 서울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아시아의 전체에 떨어져 있는 AWS의 네트워크를 단일 네트워크, 여러분의 단일 네트워크로 묶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라우팅과 IP 주소들은 여러분이 다 컨트롤 하시는 거죠. 네, 이런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는 조금 뭐 디렉트 커넥트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BGP라고 하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망이 하나로 묶이는 거고요. 여러분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신다라고 할 때 이런 네트워크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각각의 리전, 각각의 나라별로 레이턴시라든가 대역폭 이게 충분한가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리뷰가 필요합니다만 그냥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걸 하나의 라우팅 도메인으로 묶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네트워크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설정 되게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AWS에서 저희가 하나의 화이트 페이퍼, 백서 형태로 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솔루션은 이제 시스코의 CSR을 활용을 한 거고요.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저 트랜짓 VPC를 만들 쓰는 그런 템플릿을 딱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실행만 시키시면요, 그냥 여러분 계정에 트랜짓 VPC가 딱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설정을 어떻게 하지? 새로운 VPC 하나 만드신 다음에 태깅을 다시면 돼요. 태깅을 예를 들어서 my network라고 하면 무조건 이 트랜짓 VPC와 VPN을 뚫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저희 서비스, 뭐 AWS 람다라든지 S3라든지 KMS라든지 이런 게 다 조합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트워킹, 라우팅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VPC에다가 태깅만 넣으시는 순간 바로 이런 구성, 앞에 보신 그런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그리고 구성 시간은 5분 미만의 그런 것을 뚫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조금 더 자세한 건 뭐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그 어떤 그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동 옵션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냐? 조금 더 레이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를 생각을 하실 때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약간 DR과 관련된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근데 이제 DR에서의 가장 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절대 이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저는 굉장히 단순화, 심플리파이 돼서 일단 이런 컨셉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동기화복제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전용선, 디렉트 커넥트 같은 것이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특정 솔루션을 활용해서, 물론 DB마다 솔루션이 다 다를 수는 있겠죠. 이걸 동기화복제를 시켜 놓으시고요. 장애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DNS는 라우터 53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라우터 53이 온프리미스 센터의 특정 어떤 서버의 장애를 감지해서 그냥 라우팅을 돌려버리죠. AWS 돌려버리고, AWS에서는 미리 준비된 그런 AMI 혹은 스냅샷을 통해서 그 서버들을 그냥 바로 운용을 시키는 거죠. 키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키게 되면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단에서는 동기화복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로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조금 빠르게 그리고 자동화돼서 복구가 가능하겠죠. 이럴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하이브리드 연결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우리 회사에서 그 아마존과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쓸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한데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또 있겠죠. 이런 뭐 3티어, 굉장히 유명한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는 스플릿 티어라고 부릅니다. 자, 웹이 온프리미스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죠. 이게 꼭 여기 있어야 할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각 고객사별로, 각 여러분의 어떤 회사별로 보안 정책에 의해서 무조건 모든 트래픽은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 장비들을 거쳐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 관문에서 모든 트래픽을 봐야 된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웹 프론트엔드를 여기다 두시는 거죠. 그리고 보안 장비를 다 거쳐서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저쪽으로 타는 거예요. 어차피 네트워크적으로 그냥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확장된 우리의 데이터 센터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 딴에선 인터넷으로 나가는 IGW가 없죠. 인터넷으로 나가는 아무런 관문이 없어요. 그냥 단지 데이터 센터만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에 뭐 와스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혹은 RDS 같은 것들을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컨셉이죠. 똑같은 견지에서 뭐 웹을 혹은 DB를 AWS 두고 요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만 여기다 두실 수도 있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뭐 보안적인 요건 혹은 어떤 규제 때문에 혹은 우리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다 유닉스다. 그래서 클라우드 써보고 싶은데 못 간다. 라고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DB만 그냥 놓으시는 거죠. DB만 놓으시고 그 밖에 거, 뭐 예를 들어서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장점을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트래픽이 들어오는 인입 지점을 AWS로 잡으시고 이 트래픽 자체는 이제 온프리미스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구조도 VPN 혹은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를 볼 건데요. 이건 이제 저희 2016년에 AWS 서밋에서 LG전자에서 발표를 해주신 사례인데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스마트 TV 플랫폼을 저희한테 돌리시고 계시고 그걸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데이터 센터와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례를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내에 현재 디렉트 커넥트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참고로 저희 그 서울 리전 런칭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이미 이런 전용선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20고객 이상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VPN을 통해서 커넥션을 해서 연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단순한 워크로드뿐만이 아니죠. 뭐 미국과 같은 사례에는 이렇게 SAP 하나와 같은 이런 조금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코어 어플리케이션까지도 VPN이 됐든 아니면 디렉트 커넥트가 됐든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토픽에 이게 반드시 들어갈 건 아니었는데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저희 발표를 또 빼놓기가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것도 넣어봤는데요.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라고 하는 거, VM웨어와 AWS가 작년 10월부로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VM웨어 온 AWS라고 잡았는데 VM웨어는 다들 친숙하시죠? 아마 국내에 그 고객분들 중에 VM웨어를 도입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VDI라도 하이퍼바이저라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밑단에는 VM웨어가 돌아가시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vSphere, vSphere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죠. 그리고 vSAN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지 가상화고 그리고 NXX라는 것은 네트워크 가상화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AWS의 리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vCenter를 통해서 기존 환경과 AWS 위에 올라가 있는 VMware 환경을 그대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IaaS 관점이가 아니라 어차피 AWS 리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런 AWS의 굉장히 많은 퍼블릭 매니지 서비스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데모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아마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콘솔을 들어가면 완전히 VM웨어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서비스가 되고 운영 관리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콘솔을 들어가면 이렇게 AWS 리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싶다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컨셉 호스트 4개, 32개, 64개 혹은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시고 필요한 게 이제 VM웨어의 어카운트뿐만 아니라 섀도우로 AWS 어카운트도 필요하세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 혹은 새롭게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이제 뭐 클릭 마지막에 뭐 클릭 동의합니까 이런 거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콘솔 화면 vCenter입니다. vCenter 6.5의 웹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저런 데이터 센터 그리고 AWS 각 리전별 이런 센터가 위치를 하게 되고요. 온프리미스에서 AWS, VMware 온 AWS로 vMotion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구성을 하실 때 이제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네트워크적인 구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가장 권고를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디렉트 커넥트 같은 게 되겠죠. 이건 이제 좀 더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의 그림이에요.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저희가 4개 호스트, 32개 호스트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최우측에 보시는 스택이 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AWS의 VPC도 생성이 됩니다. 그냥 바로 커넥션이 되는 건 아니고 VPC, 여러분 어카운트에 AWS 어카운트에 VPC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거기에 이렇게 VM에 온 AWS 갈 수 있는 저 보이시죠? 저 그 엔드 포인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VPC를 통해서 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통해서 기존의 AWS뿐만 아니라 이렇게 VM웨어 온 AWS까지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서비스 역시 저 엔드 포인트를 통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아마 프리뷰, 베타의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뭐 VM웨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든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온프리미스에서 이제 가장 쉽게 먼저 도입해 보실 수 있는 건 이런 거겠죠. 뭐 개발이나 테스팅 환경 이런 거를 간단하게 그냥 VPN 하나 연결해 놓으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사실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죠. 예, 뭐 이런 그 개발이나 테스팅 해보려면 야 놀고 있는 서버 어딨냐부터 시작해서 그거 세팅하고 OS 깔고 네트워크 선 연결하고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AWS 환경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백업 및 아카이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S3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글래시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죠.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 쓴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잃어버릴 확률이 거의 없는 이러한 그 서비스들로 이제 여러분의 스토리지를 새롭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넘기시는 거예요. 그 넘기는 걸 조금 쉽게 해드리는 서비스가 저희는 이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희가 OVA 파일, 오픈 버추얼라이제이션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 쫙 제공을 해드려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vSphere EXXI나 아니면 MS Hyper-V에 그냥 임포트를 하시면 VM이 하나 딱 뜹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 첫 번째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얘를 NFS로 마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서버에서 얘를 NFS로 마운트를 하시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면 그 데이터가 S3로 백엔드에서 비동기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3는 사실은 무한한 스토리지 공간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NFS를 통해서 마운트해서 오브젝트, S3에 사용한 오브젝트를 통해서 저기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S3에 올라간 것은 뭐 글래시어로 추후에 뭐 시간이 한 6개월 지나면 글래시어로 내려라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하지만 절대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정도로 또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기능은 이런 게 있죠. 이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또 다른 기능은 볼륨 게이트웨이, 즉 블록 스토리지의 개념으로 아이스카시로 또 마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는 NFS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얘를 클릭했을 때 아이스카시로 할 거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아이스카시의 마운트 포인트가 됩니다. 뭐 윈도우 혹은 리눅스에서 아이스카시로 이 볼륨을 마운트 시켜서 데이터를 쓰는 순간 얘가 백엔드에서 S3와 동기화가 돼서 비동기 복제가 돼서 필요할 때는 뭐 다시 꺼내서 오실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이런 백업 아카이빙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버추얼 테이프 라이브러리입니다. 예, 스토리지 게이트웨이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얘는 하나의 가상 테이프, 저희가 아카이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볼트를 생성을 하셔서 요거를 이제 글래시어라든가 이제 S3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사실은 뭐 VPN이라든가 아니면 디렉트 커넥트가 반드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동기 복제가 백엔드에서 일어날 때 얘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HTTPS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워크로드가 다 암호화는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복제 같은 경우는 좀 대역폭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디렉트 커넥트 같은 게 한번 연결이 돼 있으면 아까 보신 그런 다양한 실제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백업이나 아카이빙 용도로도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거 이외에도요. 제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이외에도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파트너 솔루션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그 테이프 드라이브,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그 아카이빙을 위한 그런 솔루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솔루션이 아마존 내 이런 S3나 글래시어와 요즘 굉장히 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 그런 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만텍의 넷백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오라클의 솔루션, 그리고 컴볼트, 심파나 같은 솔루션, 혹은 뭐 이건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빔과 같은 솔루션, 그리고 네랩의 이런 알타볼트, 예전에 이름은 스틸스토어라는 거였는데 이런 알타볼트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바로 그냥 엔드포인트 타겟을 S3 혹은 글래시어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이런 솔루션이 여러분의 필요한 백업이나 아카이빙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자동으로 넣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대신 수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리트리벌, 즉 빼내오는 역할까지도 같이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너무 빨리 드린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지난 리인벤트에서 고객분들에게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세션을 중요 엑기스만 뽑아서 조금 이 자리에 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션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IT 인프라 구성은 이제 뭐 그렇게 버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클라우드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다 버려야 되나? 사실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연결을 쉽고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꼭 전용선일 필요는 없죠. 초반에는 간단한 그런 VPN 구성만 하셔도 충분하죠. 이런 것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으로 쉽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해 놓으셨으면, 그리고 필요할 때 새롭게 또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찾으시지 말고 그걸 통해서 어차피 우리 센터와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연동이 된 그런 가상의 이런 저희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단하게 올려보시는 겁니다. 예, 올려보시면 이게 정말 우리한테 쓸모있고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버리시는 게 아니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는. 단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둘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시는 더 큰 그런 밸류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 말씀과 함께 오늘 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